네, 안녕하세요. 국립대구과학관에 근무하는 홍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총 대구지역연합회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코로나19 과학문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며칠간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는데요. 오늘 우리 토론을 위해서 날씨가 화창하고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더구나 또 오늘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 식순에 따라서 우리 최덕순 회장님 모시고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최덕순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가 갑자기 뭐 우리나라는 좀 외급에서 조금 났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뭐 4,000명 뭐 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우리 제목은 위드 코로나인데 정말로 위드 코로나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위드 하지 말고 위다우트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토론회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멀리서 또 대구과 관장님도 오셨고 여성과 기술 회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또 명예회장님도 오늘 또 자리를 모처하셨고 오늘 자리가 상당히 빛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과총 일을 조금 몇 년째 하면서 저는 늘 평소에 이 과학이 참 뭐냐 이런 생각을 맨날 합니다. 저 혼자. 우리 과학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생각도 맨날 하고 아직까지 뭐 과학이 할 일이 많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아직 정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했다면 이제 뭐 과학이 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과학이 또 기술이 산업에 가서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그 산업이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과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어제 말고 아래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산업과학기술사 하면서 산업과학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획을 하고 또 전시하고 또 역사를 최근에 우리 과학의 역사, 산업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져서 제가 또 관장님이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한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상도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오징어 게임 드라마도 아주 뭐 세계에서 뭐 5만 사람이 다 보고 그 다음에 BTS도 노래도 아주 잘하고 뭐 등등 뭐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 오늘의 한류의 기반이 과학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길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주 아름답고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나라에 판매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위상을 올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한류의 출발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에 우리가 과학이 있고 산업이 있다 이 생각을 평생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출발할 때 이 제목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리스크가 있는데 코로나를 어떤 죽이고 어떤 투쟁의 대상을 안 보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같이 소통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그랬습니다. 이 공존할 방법이 있겠는지. 우리 출발이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다가 요번에 이제 마무리할 때쯤 돼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늘 주제입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는 위드 하는 것은 뭐 늘 신문도 이야기하지만은 공존입니다. 공존. 사실 좀 이제 어폐가 있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코로나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어차피 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투쟁해서 죽이지 말고 같이 사는 방법도 있겠는지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좀 말씀이 좀 통할지 모르겠는데 이 공존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옆에 그 대학원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세라믹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세라믹이 알루미늄 같은 것은 온도가 높아가지고 한 2000도 올려도 소개 잘 안 됩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온도가 우리가 공업로에서 2000도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놈이 오탁한 놈이 저한테 와가지고 세상에 세라믹 도저히 소개를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속 분말을 여러 가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금속은 소개를 잘 되니까 금속 분말을 가해 놓고 세라믹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속이 막 이렇게 수축되는 그 힘을 해가지고 세라믹도 그 힘 때문에 소개를 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안 되죠. 금속이 다 부서졌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 여기만은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죠. 몇 번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생각나는 말이 그러면 두 세라믹과 금속 간에 완전히 다른 것들인데 이걸 처음부터 소통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자. 소통. 그래서 제가 세라믹 속에 금속을 넣고 금속 속에 세라믹을 넣고 분말 같이 섞었습니다. 섞어서 하니까 저는 그냥 했는데 아이디어로 이게 정말 귀신같이 소개됐어요. 같이 막 소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세라믹이 소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하고 이제 이게 우리 지도에서 왔다 갔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이게. 나도 이때까지 해도 못했는데 같이 어떻게 세라믹 속에 금속이 있고 금속 속에 세라믹이 처음부터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공존이죠. 공존하니까 서로 뭔가 소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된다는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뭔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 아니고 뭔가의 금속의 줄기로 만들자 하는 생각을 우리 와타나베가 여기 제목을 붙였습니다. 경사기능적으로 한번 썼습니다. 제목이 딱 쳐가지고 요새 한번 FGM 그러는데요. Functionally Graded Material입니다. 그 제목을 제가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초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책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거. 선생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때가 85년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속 재료계에서 경사기능 재료가 하나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이 공존은 뭔가 우리 더불어 살아야 된다. 내 자리를 내주고 딴 사람이 내 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존의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존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두 분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연사가 청소년 주로 중고등학생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같이 공존을 고민하는 분들이 오셔서 발전할 것이고요. 아마 또 좋은 토론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셔서. 회장님 개사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립대구과학관의 백운기 관장님 참석하셨는데요.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과학관이 그 코로나 오고 나서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게 과학관이죠. 우선은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학관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휴관이라는 것을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빨리 휴관한 게 우리입니다. 대구가 제일 빨리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일 길게 휴관을 했습니다. 그때 휴관하면서 거의 업무가 중단됐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학관이 과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그 교육들을 있습니다. 저희들 10만 명 정도가 저희들이 그 체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구실에서 그걸 거의 다 중단한 상태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개관하고 나서 이제 현재까지 쭉 오면서
아주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인원은 과거보다는 줄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만족도는 더 훨씬 증가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적은 인원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은 인원으로 만족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자.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그쪽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과학교육을 저희들이 과학교육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체계,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체계를 갖는 학교 밖 과학교육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교육연구실을 저희들이 이제 과학교육원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학교 안에서나 또는 이제 오늘 그 포럼이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배우고 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 잘 배우고 또 듣고 해서 저희들 그 평생 학습 체계 구축하는데, 과학교육 평생 학습 체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담당 교육실장도 지금 현재 뒤에 참석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배우근기 관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들으시겠습니까?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김춘희 회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 회장 김춘희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두 분께서는 머리가 좋으신지 대본을 안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아직 이거를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써가지고 대본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여름에 우리가 토론회를 할 때 최덕순 회장님께서 요거를 이제 읽는 거를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튼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써가지고 온 축사를 읽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사이버대학교 김춘희 교수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과학교육을 주제로 한 코로나19 과학문화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큰 혼란에 빠뜨렸고 크게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인들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자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3월 최덕순 한국과총 대구지역연합회 회장님과 홍대길 국립대구과학관 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회를 방문하셔서 코로나19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알리는 일을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코로나19 관련 과학토론회, 포럼, 전시회 등을 통해 대구 지역 일반 시민들에게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 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서 두 분의 해안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의 주된 역할은 창의재단의 생활과학교실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대구 경북 지역에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그 생활 속에 과학과 기술의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궁극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는 과학기술적 관심 및 더 나아가 직업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행사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과학 문화와 과학 교육으로 연결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인의 역할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속적인 확산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영준 경인교육대 교수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학교 과학교육에서의 과학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과학 교실이라는 주제로 이난희 대구 한의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잠시 휴식을 가졌다가 이재택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으신 종합토론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영준 경인교육대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거창한 소개였고요. 경인교육대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개성사범학교입니다. 개성사범학교가 인천교대로 이름을 바꿨고 6.25 끝나고 못 돌아가가지고 인천에 자리를 줘서 인천에 있다가 2003년에 경기도하고 그 인천 두 개의 캠퍼스가 생기면서 학교 이름이 경인교육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교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가구 2주택자고요. 우리 학교 교수들은 다 1가구 2주택입니다. 인천 캠퍼스, 그러니까 책이 많이 있는 연구실이 메인 오피스고, 책이 적은 데는 이제 부속실 해가지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요. 학생 수가 많이 뽑을 때는 1,004명을 뽑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엄청 학생 수가 줄었죠. 1972년생이 처음 100만 명 마지막이었고 73년생부터 두 자리 숫자를 줄어서 지금 20만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데가 바로 저희 교육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지금은 598명, 한 40%가 줄어 있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학교가 통폐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83명의 초등교원이 1년에 양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애를 낳게 할 수도 없고, 요새 젊은 사람들 집값 다 올려놔가지고 결혼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서 저는 굉장히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한 칸씩 올라가면서 이제 대학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요새 대학이 많이 힘들잖아요. 저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교육과정 개편 시기를 우리는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너무 양반들만 있어가지고 항상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 뺏기는 듯한 그 느낌을 항상 받아요. 어저께 교육과정 개정 총론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국민의 자리에 대개 우리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남의 집 보듯이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역사 1학 좀 줄인다고 전 역사학회가 들고 일어나고, 학회, 역사학자, 동네 아저씨 아줌마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가는데, 우리 과학 한 2시간 줄어도 그냥 으쌰 한번 하고 착하게 살죠.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총에서도 제가 과총에서 2번 발표를 했거든요. 저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 책임자 한다는데 어떻게 바꿀 거요? 가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2015년부터 대학 입시 수능에서 과학 과목이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었어요. 현재 2020년 현재 지금으로 치면 자연대죠. 그렇죠? 자연대하고 공대의 입학 정원이 14만 5천 명이거든요. 1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물리 2나 화학 2를 시험 보는 아이들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아우성이죠. 이렇게 멍청한 애들이 여기로 온 거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을 안 뽑고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생활과 윤리예요. 생활과 윤리를 81% 있는데 생활과 윤리 본 아이들을 뽑아요, 그냥. 그 제대로 된 나라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대학도 살아야 되죠. 학생들이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과학문화라는 말이 저기 있지만 우리의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에만 매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머리를 염색해서 그렇지 33년 연금도 끝나기는 했어요. 끝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이 이제 되기는 할 텐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행한 것은 3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매년 전 세계 먹고 살만한 나라들한테 조사를 해요. 국민들한테. 뭘 조사하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과학자는 미래의 웰빙에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92%가 중요하다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과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오냐? 가져온대요. 그리고 과학은 향후 5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거냐? 82%. 이게 글로벌 평균보다 굉장히 높죠. 맨 좌측에서 과학이 일상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글로벌 평균이거든요. 우리는 30%나 높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STE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즉 이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인문학까지 해가지고 STEAM이라고 STEAM. 그래서 그 파인아트를 비롯한 그 인문학, 인문, 예술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같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문화하고 관계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이건 별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높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단결시킨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EBS에 가가지고 2주 치분을 녹화를 이제 5시간 정도 했는데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가지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왜?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거든요. 아까 그 연속해서 3M에서 한 거 말고 또 다른 걸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최소한 그러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과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별로 정당하지 않대요. 우리 꼴찌예요, 꼴찌. 이것도 다 우리들의 노력이,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과연 있었을까? 이거 14% 정도만 굉장히 그들은 항상 그게 아마도 가습기 아니면 황우석 파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대기업체의 가습기 문제가 굉장히 최근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구해주는 그룹이 뇌는 팔아버리고 마음은 팔아버리고 그런 부류들이 과학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것은 이게 뭐냐면 이제 거기 조사한 것 중에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좌파냐 우파냐인데 대체로 보면 우리는 어디있죠? 여기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과학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기는 편해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는 대개가 연구로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TV에 자꾸 나가니까 유명한 거야. 과천 국립과학관장 하는 이정모 관장님은
자기는 과학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 보고 과학자라고 한대요. 자기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인데 왜 자꾸 나한테 과학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정하게 논문을 잘 쓰고 그런 굉장한 것들을 하신 분들이 유명해지기보다는 그냥 유명하니까, TV에 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개 우리가 과학을 모르면 창피해야 되는 상황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굉장히 창피하고 과학은 원래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런 문화를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1965년도에 이정문이라고 하는 만화가께서 그린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 거기 굉장히 인구의 회자가 된 이야기잖아요. 대부분 했죠. 여기만 타면 돼요, 이제. 수학여행을, 이게 65년도 만화니까 수학여행을 이거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만 못 갔어요. 나머지는 대충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송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과학문화의 정의를, 보통 사람들이 과학은 나하고 거리가 먼 거, 좀 차가운 거, 냉혹한 거.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데요. 5학년 담임, 4학년 담임, 올해는 이제 2학년 담임을 하는데, 그 친구 2학년 공개 수업 때 제가 갔을 때 과학자를 내일의 꿈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쁜 놈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 폭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마도 TV나 영화, 007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맨날 나쁜 내 동원이 되는,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이 뭐 개선된 측면, 아까 그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한 믿음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과학 문화라고 하는 걸, 저는 과학을 따뜻한 걸로 바꾸는 거, 좀 인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 과학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코딩 교육 해가지고 뭐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배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과학이 우리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이바지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를 그린 크리에이터, 이를 실현한 과학자, 세상하고 협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저는 과학 문화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국어 수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대구에서 한다는 걸 생각하고 개성중학교 출신인 박목월 선생님 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박목월 선생님의 친구인 박두진 선생님 시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었어요. 이게 국어 시간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국어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비밀한 울음. 1962년도에 발표된 시니까 아마도 혹시 그때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니까. 한 번만에 어느 날의 아픈 피 흘림. 먼 별에서 별내로의 길서 위에 떨궈진 다시는 못 돌이킬 엇갈림의 핏방울. 꺼질 듯 보드라운 황홀한 한떨기의 아름다운 정적. 치면 일렁이는 사랑의 호시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제 수능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연으로 돼 있죠. 가물가물 하시죠. 오연, 1년, 2년, 3년, 4년, 5연. 이게 이제 1년이고 2년, 3년, 4년, 5연. 주로 명사, 명사형으로 연을 종결하고 있다. 어때요? 맞죠? 울음, 흘림, 핏방울, 정적. 여기는 호시마 조금 다르긴 하는데, 대상의 탄생 과정을 신비롭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건 어때요? 패스. 은유를 사용하여 대상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저게 은유를 엄청나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단박에 아실 수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생각나실 거예요. 술 읽는 마을, 그 청각적이냐, 시각적이냐, 촉각적이냐 해가지고 문제집 많이 풀어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 군정기에 처음에 존 드ewey의 과학교육을 보면은 생활 중심으로 주제별로 다 있었거든요. 그때 불을 어떻게 피우느냐, 이게 과학교과서예요. 그런데 입시는 당시에도 일제시대 그 연속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지식만 물어보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시험 문제 잘 풀으니까 5번째, 유사하고의 반복으로 규칙적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선물을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다 맞히신 분은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로 주소를 찍어주시면 제가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답이 뭐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과학은 잘 풀어도 5번. 예, 5번 만나봅시다. 예, 맞다고 돼 있네요. 예. 1번은 맞고 대상의 탄생.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이 시를 읽고 난 후 감상문을 쓰기 위해 메모한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식구는 이 시에서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시적 대상은 무엇일까? 시적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부분은 어디일까? 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시의 시적 대상은 아마도 꽃일 거야. 참고로 이 시는 박두진 선생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제 여자친구 이름이 춘이었는데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4번. 한떨기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렇대요.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되게 놓칠 것 같아요. 이 시에서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꽃을 비유하고 있는 시어를 모두 찾으시오. 그래서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6개를 찾아라라고 해놨습니다. 이는 한떨기. 너무 어렵죠? 세라믹하고 금속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시켜도 되는데. 그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 그 세라믹하고 철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훨씬 이해가 높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융합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가 상품을 안 뺏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은 있어요. 속삭인다, 꽃이 속삭인다, 운다, 피를 흘리고 있다, 핏방울, 정적, 호심. 그래서 1년은 어떤 경이로움을 뜻한다고 그래요. 2년하고 3년은 어떤 탄생의 신비, 4년하고 5년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거래요.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고요. 애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걸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하면 이렇게만 얘기해요. 거시식물과 양치식물을 제외한 생식기관을 꽃이라고 한다. 그러니 저쪽 동네 애들이 볼 때는 얼마나 몸이 건조한 인간들이겠어요.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쪽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수세 국면이에요. 운송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과학을 좀 멀리하고 좀 이상하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같이 가는 면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하는 것이 바로 그 오랫동안 있어 왔던 1959년에 스노우가 얘기한 두 문화. 저게 59년도에 얘기한 건데 지금 정말로 극복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 두 문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균형 잡힌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보다도 혹시 학교 밖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대구는 어디서 하나요? 대구는 안 적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과학문화 거점센터가 없나요? 몰랐네요. 이거 안 뽑아올 걸. 나 대구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구가 없네. 이거는 아마 백운기 관장님이랑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대구가 없을까에 대해서. 지도가 예. 요새 아니고 옛날 거 같아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아닙니까? 예, 이게 최근에 세종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거 실어놨는데. 예.
대구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아무튼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통신연구원에 있는 포항공대에서 공부한 그분께서 나중에 그 요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언어를 많이 쓰는데 이분은 이제 그 매스메티카를 써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전시회를 하느냐? 화가처럼 어떤 예술 창작품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즐기는 저게 그 IBS가 대전에 있는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기초과학. 예. 거기에도 아예 저렇게 과문화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세상이 저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아예 그냥 과학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여기 머리 긴 남자가 이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우리 천문학 하시는 분인데요. 이명현 박사라고. 뭐 잘 아시죠? 백운기 관장님이랑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진을 같이 찍은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스토리텔러. 그 다음에 이분은 과학융합 강연자. 제가 어저께 녹화하러 갔는데 서울에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 학생인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부른 게 그 학생이 로켓 엔진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700m까지 쏘아 올려고 뭐 그 과정을 가지고 했던 그 고등학생 이야기였는데 꿈이 과학자가 아니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과학을 하면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하면 안 될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계과학문화 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대구과학관에서 관장님이 어떤 인사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본 적은 없으나, 이런 행사를 했던 걸로 추적해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과학의 달 하면 뭐, 매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학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지금도 하고 있죠. 상상화 그리기, 과학 포스터 그리기. 요거는 10년도 넘은 자료인데 시화전도 하고 있거든요. 그 죽어도 얻는 기쁨에서 그 나트륨이 이온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과서에 안 나오는 활동으로 과학문화를 창달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관 같은 학교 밖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대구 여성과학인에서 하는 생활과학 교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교과서에 초등학교에 이제 자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석으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자석의 원리를 배우면서 이런 것도 하고 고등학교 통합과학 시간에 갑자기 뭐 이게 충돌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 충격량 얘기할 때 이런 도로교통법까지도 같이 하는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과학문화는 사실 과학 흥미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제가 안 말리면은 막 2시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려주세요. 빨리 좀 진행을. 흥미도가 성적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흥미도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는 게 세계 어디든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의 흥미도는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2번째 교육과정입니다. 미군정기부터 쳐가지고 12번째 교육과정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처음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로 배웠어요. 본인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미군정기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과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었어요. 어딘가에 본인들이 배우셨던 교과서가 적어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방 이전에 다니셨다면 제가 일부러 초등학교 교과서만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런 변화를 갖춰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은 미래형 교육과정인데 어떤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고요. 조금 이따 토론자 현장 선생님도 오셨을 텐데 지금은 교육과정 개정할 때 그전에는 몇몇 명명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만들고 그러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 학부모 의견 다 모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제가 과학과 교육과정을 초등학교부터 과학고등학교용까지 다 개발한 책임자는 하고 있으나 거기에 반드시 현장 교사들이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현장 선생님들은 약간 그냥 앉아 자리를 칸 채우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체에서 전교 교육과정 네트워크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학생과 대구에 있는 학생이 똑같으라는 법이 없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되냐. 삶 속에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된다. 울릉도 아이하고 서울의 아이하고 왜 똑같냐. 그래서 지방 분과나 자율화, 이것도 걱정은 돼요. 선생님들이 자율화를 줬을 때 자율화의 칼날을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가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가 보면은 그 지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한 용어들이 이제 저런 거죠. 4차 산업혁명, 기후 환경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OECD잖아요. 그래서 OECD에서는 학생 주도성 및 변혁적 역량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창의성, 문제 해결력 당연히 있어야 되죠. 협동, 공감, 갈등 관리. 특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심하게 갈등이 있는 나라가, 글쎄 제가 여러 나라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좀 있는 편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협동, 공감, 갈등 관리가 있어야 된다. 책임감, 도덕적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놀랍게도 2030의 교육 나침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장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자. 웰빙이에요, 웰빙. 개인적 웰빙과 사회적 웰빙.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저런 걸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는데 항상 교육과정이 만들고 나면은 몇 년간 욕을 먹죠. 그래서 제가 향후 한 7년에서 10년은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누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했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명도 7년에서 10년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는 우리 물리학회 회장인 노태원 교수님, 차기 화학회 회장인 신성민 교수, 그리고 생물은 제가 회장이니까 그렇고,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연합회에서 회장단들이 다 자문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분이나 남았어요? 5분 안에. 그럼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토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갖춰야 할 미래사회 생존 배낭으로서의 과학과 교육과정. 과학자들을 위한 과학과 교육과정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일단 초점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도 우리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에 4번째에 민주시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원자력 발전소 공론화 과정하고 할 때 그 시민들의 수기 과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전문가보다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가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데 관여할 수 있는 미래 사회에서 민주성을 발휘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를 우리의 그 도달점 목표로 또 삼고 있습니다. 실험 제발 좀 하자. 옛날에 제가 6, 70년대 초중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는 실험을 안 하고, 제가 저희 휘문중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제가 있던 학교 바로 옆에 창경궁 옆에 국립중앙과학관이라고 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지 같죠. 화장실 규모도 안 될 거예요, 지금에. 근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험을 시켜줬어요.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과학관 때문에 생물 선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실험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저께 교육과정 총론 발표할 때 삶 속에서의 교육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삶 속에서 교육 중에 전 지구적으로 많이 위태로운 게 소위 기후위기, 기후변화,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하신다거나 할 때 생태전환 이야기를 안 하면 약간 그 시대 뒤떨어진 분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개념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미래 디지털 소양 교육, 진로 준비. 그래서 아까
그 모든 학생들한 그 소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한테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수가 늘어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리학 1, 2 혹은 물리학, 화학 1, 2 혹은 화학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지금은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와 빛, 뭐 무슨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학교 밖 과학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거를 준비를 했으면 해서 과학관에 있는 연구원하고 교육과정 만드는 데 들어올 수 있냐 그랬더니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곧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 수업 실수로 학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학교육원으로 뭐 시를 올린다고 했는데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교육이 어려웠죠. 이거는 어디나 어려웠기 때문에 패스. 학교 교육에서 과학 문화 자체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저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지역, 제주 지역 같은 경우 학교 교육이 학교 밖하고 연결되는 거. 대구 같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있겠죠? 803 갓바위밖에 생각이 일단 안 나는데 그 뭔가 지질학적으로도 있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학교는 문제 풀고 점수 올리는 과학교육에 멈추지 말고 또 지역사회 학교 밖 과학문화 창달시설 학교 과학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말고 좀 들여다보고 학교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항에 있는 상생의 손을 한번 갖다 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과정은 삶 속에서의 교육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대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학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안성에 있는 가온고등학교를 봤는데 거기 농어촌 학교고 지역에 산업단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스마트팜 자체를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200평인데 생산성은 2000평 이상의 나오는, 근데 거기에 판매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도 배우는 거고. 학교가 요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6월 달에도 뵙고 또 11월 달에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활과학 교실이라는 주제를 뭐 부탁을 받았을 때 저희 회에서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이제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에서 실제 과학교실 운영하고 있는 게 3가지입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엔 바다톡톡,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학교실. 이게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는 창립 배경이 2003년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설립되어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사업 예산은 지금 창의재단, 대구시, 경상북도 여성과총, 그리고 금요일에 과학터치 같으면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수요일엔 바다톡톡 같으면 한국해양재단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립 목적은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과 지원, 지역의 과학문화 진흥과 확산,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 업조 협조를,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구성은 대구 경북 지역의 여성과학 기술인과 여성과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회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생활과학 교실이 바로 2004년부터 진행이 되었으니까 저희 회하고 같은 역사를 거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과학터치 사업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업 꼭지마다 책임자가 있고 부책임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에 과학터치 사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그 교과 과정하고의 조금 절충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같은 경우에는 추진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와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이제 운영은 대구시 교육청, 저희 본회, 그리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여기가 깨어졌는데요. 저희들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그러니까 이거 책임하시는 우수 교수님들이 이제 직접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과학 관련 정책의 이해도를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좀 더 전달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친화적인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청소년들이 이런 우수 연구자를 만나서 소통하고 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이제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국에서 이 사업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구가 제일 청소년 참여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이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2017년도에 교육부 교육기부진로체험인정기관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정제 획득,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괜찮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실제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지금 서울, 부산, 대전, 광주가 2007년도에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대구 같으면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두 가지가 하고 있죠. 금과트가 있고 토강이 있는데, 이거는 2011년, 인천은 2018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구가 제일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다른 시에서는 보면 다 과학 관련해서 연구회나 협의회나 협회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그런데 저희 대구에서만 우리 저 본회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관계로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매년 성과 보고회를 하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면 청소년 참여율이 대구가 제일 낮아가지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찾아뵙고, 그리고 과학 선생님들도 찾아뵙고 해도 대구가 학구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려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수업 끝나고 할 수가 없나 하니까, 수업 끝나면 학원차가 학교 앞에 와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바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는 과학의 꿈을 가지려면 실제 현실에 지금 현재 연구하는 이런 현실적인 과학 연구 결과를 좀 소통하고 이런 거를 받아야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하는데, 그 학교 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학교 틀에 있는 것만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꿈을 막는 계기가 되나,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는 커리큘럼이 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운영 장소가 2008년도 시범 사업을 해서 2009년도에 두류도서관, 2010년에서 2017년에는 중앙도서관, 18년에서 19년 사이에는 달서구 성서도서관인데, 이렇게 장소 변경되었는 것도 장소 제공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전면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본 강연은 이렇게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나옵니다. 전국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정 조정만 하고, 그래서 한때 굉장히 답답해서 이제 교육감님 찾아뵈러 갔더니, 교육감님이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더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서울에까지 가서도 들어야 되는데 왜 대구에 하는데도 듣지 않느냐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학교 현장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커리큘럼이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 강연 전에 항상 도입 강연을 하는데 도입 강연에 그 강사 선생님들, 대구에 있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의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아나운서를 이제 준비를 해서 함께 조금 재미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접속 수가 또 전국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강의 현장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과학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에 본회가 생기고 2004년부터 진행이 되었으니까 생활과학 교실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 사업마다 사업 책임자, 부책임자가 있는데 현재 사업 책임자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이시고 부책임자가 계명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책임연구기관 우리 본회에 이제 회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감사, 뭐 협력기관,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저희 본회의 그 주강사 32명 그리고 보조강사 3분 이렇게 해서 총 35분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장은 거의 학교 밖이죠.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이제 뭐 운 좋으면 방과 후 초등학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복지시설, 도서관, 과학관 등입니다. 네, 생활과학교실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구의 세 동네에서 했습니다. 구가 아니라 뭐 범어동, 수성동 이렇게 세 동에서만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7개 구, 1개 군 전체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지금 23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울릉, 울진, 포항, 구미를 제외한 19개 시도에 저희들이 다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 회장님들하고 지금 현 회장님하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는 결과입니다. 그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4개 초등학교를 섭외를 해서 교육을 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2020년도부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사업 목표입니다. 저희들 대구 경북권 전역의 교육 문화 확산을 이바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21년도 사업 목표입니다. 지금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이공계 여성 일자리 창출이고요.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도서벽지 쪽으로 지금 더 많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많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다양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고요.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지금 많이 이제 하고자 합니다. 대구 같으면 신산업,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 뭐 의료, 에너지, 사물, 인터넷, 로봇, 물산업 이런 5대 산업이라든지, 안동 같으면 한국 섬유 소재 사업 메카로 지금 자리매김을 한다든지, 영천은 뭐 항공전자 부품 산업 클러스터, 김천은 자율주행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상주는 아까 뭐 스마트팜밸리 했는데 상주에서 지금 녹색 생태 체험 학습장 건립이나 돌봄 농장 조성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새로운 신산업과 저희들이 과학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단절 경단녀, 그리고 은퇴 과학자들, 저희 회에도 지금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 퇴직하셨는 교수님들 많으시거든요. 여기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 교수님들이 지금 실버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현재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과학자를 활용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을 서시고, 그리고 다문화 아동이나 실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현장 사진입니다. 대구 지역의 비산도서관, 뭐 달성 행복 지역 아동센터, 엔젤 지역 아동센터, 뭐 그루트기 지역 아동센터. 사실 이 강의 나가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열악한 것 같지만 이제 이런 데서 또 이런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지역 사진입니다. 영주, 문경, 점촌, 예천 뭐 이렇게
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벽지, 봉화나 뭐 울진이나 뭐 이런 쪽은 조금 도서벽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영덕 같은 곳 도서벽지에 가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의 채무성 과학관인데요. 여기에서는 학생들 보고 이제 일일 기자,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서 체험, 과학 기사를 한 장을 이렇게 이제 주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사 내용을, 과학적인 기사 내용을 발표하고 체험하는 2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를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입구에 있다가 학부모들하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한 5, 6명씩 잘라가지고 타임별로 이제 이렇게 학부모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온라인 창의생활과학교실 그래가지고 보통 대구구 과학축전, 경북 과학축전 매년 열리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 키트를 신청했는 학생들에게 미리 배부를 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하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생과실 선생님들이 뭐 대학원 나오셨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굉장히 경력자들도 많으셔서 저희들이 항상 교재 개발도 하고 컨텐츠 개발을 그룹별로 하면서 교재도 개발하고 이런 교환 작성도 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제언입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셨는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저는 뭐 쉬운 얘기들을 적었습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 이론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거를 연구하시겠지만 이거를 좀 더 현실과 가까이 접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완전 연구자도 아닌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뭐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 그 강의하러 오시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재밌는 거 하세요. 저도 저번에 한번 들었더니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학생들한테 굉장히 친밀감 있는 이제 현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강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교육 목적을 할 때도 조금 유연성 있게 카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과학 선생님을 만나 배웠을 때 너무나 이렇게 탁 막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명한 연구재단에서 돈을 받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연구했는 이 현실적인 결과가 더 도움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 과학 선생님들하고가 커리큘럼에 딱 짜여져 지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 보고는 아까 대구가 뭐 거점 지역에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점수에만 매달리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그거를 추구하니까 학부모나 학생들도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거 아까처럼 뭐 외부에서 이런 거 한번 듣고 오면 뭔가 인정을 해준다라든지 뭐 입시에 조금이라도 가산점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꼭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해야지만이 들을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마인드도 조금 바꾸어져야 될 그게 교육부에서 조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이재태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의 과학문화 토론회에 2부의 그 진행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이 제목이 보니까 위드 코리아인데 코로나와 함께하는 과학 교육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오늘 뭐 발표들이 보니까 꼭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몇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위드 코리안 코로나는 코로나와 같이 생활하는 하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위드 코로나의 반대는 제로 코로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처럼 한 명이라도 생기면 완전 검사해가지고 완전 격리하고
전혀 코로나라는 흔적이라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건데, 그거는 뭐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발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지금 민주국가에서 그런 삶 자체가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느 정도에서 서로 이렇게 입장을 조정해가면서 코로나로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가느냐, 그건데, 과학교육도 이제 중요하지 싶고, 아까 일부에서 발표하신 그 두 교수님 의원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 그 새로운 시스템도 찾아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의 내용들은 그 앞에 발표하신 그 주제 발표하신 두 주제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서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이 각각 한 7분 이내 정도에서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질의응답과 또 앞에 발표하신 우리 그 주제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의견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전에 오늘 그 2부에서 종합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고 이 세 분들 순서대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수화 소장님이십니다. 이수화 소장님은 대구대학교 물리교육학을 전공하셨고 경북대학에서 과학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이언아트 과학교육연구소 소장으로서 여러가지 과학교육과 또 예술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또 멀징될 수 있는가를 공부하고 전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김태환 선생님이십니다. 김태환 선생님은 지구과학교육과를 전공하셨고 경북대학교 지질학과에서 고생물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에 계시면서도 또 사회 활동도 많이 하셔서 지금 청구고등학교에 계시고 국립대구과학관의 이사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도 하시고 하실 정도로 사이언스의 그 저변 확대와 과학문화 진흥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임성무 선생님은 대구 강림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과학부장이시고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아마추어 천문학회 학회, 환경교육 네트워크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등 뭐 각종 또 자라는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이수화 사이언아트 교육연구소 소장님의 토론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사이언아트 연구소의 이수화입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과학의 대중화와 미래 과학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코비드로 인해 직공 문화가 형성되었듯이 한국의 입시 문화가 우리 교육과정에 녹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입시라는 블랙홀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학문화예술 활동이 대학 진학에 비중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민 이야기를 만든 핀란드의 작가 토베는 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삶의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본 연구소는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대한 시, 일러스트, 마스크 분리 수거함 등과 같은 과학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한 영대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술을 통해서 학생들 가슴에 쌓이고 있는 슬픔이나 불안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눈부신 그날, 심다은, 코스모스가 필 날이면 오겠죠. 노력하면 오겠죠. 나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날이 코로나에 대한 학생의 삼행시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가을의 꽃이기도 하지만 코스모스는 우주를 의미해서 이 코스모스에 대한 칼 세이먼의 책도 학생들이 읽기도 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과학중점고 학생들도 이러한 과학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독창적인 결과물을 보여주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과학 개념들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서 즐겁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발휘되었으며 현재 방역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폐마스크로 인한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분리수거함이라는 해결책을 설계하고 팀별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캠페인과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뜨거운 미래 역량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특목고에서는 과학과 예술에 대한 시집을 냈고, 일반고인 대륜고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소논문을 과제로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의 희생과 열성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토론회마다 하는데, 그 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비슷한 유형의 문항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상위권 진입이 어렵습니다. 학부모님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틀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관과 또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과학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인터넷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무한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수시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과학교육의 대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적 과학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현실적 교육 상황을 입시에 반영할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강화하고 수능에도 도입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능 과학 탐구에 대한 편식은 학생들이 쉽기 때문에 쉬운 선택 과목을 하고도 물리학과 같은 어려운 그 학과의 진학을 꺼리고 있는, 그래서 백과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학 문화예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완성된 콘텐츠가 학교에 투입되고, 이 콘텐츠와 더불어 인적 자원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과학교육과정에 대한 그 현장의 그 과학교육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신영준 교수님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서 시민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일과가 끝나면 같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개발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저녁이 있는 과학살롱, 한밤의 과학이야기, 또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칵테일이 있는 과학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좀 더 시도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세를 확진자 통계를 바라보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과학과 함께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언어로서의 도구를 넘어서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줄 수 있고, 예술은 잘하기보다는 자기 표현을 통해서 정서적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망의 바다를 떠나서 희망의 섬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더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내년 이맘때는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청구고등학교 지구학교사 김태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주제 토론에 대해서 전달 아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원고를 제출하긴 했고, 그 다음에 과학교육과 관련된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먼저 준비된 원고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가지고 우리 그 이수아 소장님께서 하신 그 형식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과학교육의 현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울 빼고 서울지방, 대구지방, 부산지방 전부 다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지난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수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출제가 마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출제를 들어오든 검토를 들어오든 안 가니까 며칠 전에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최종 문항 이의제기 들어온 거,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러 오라. 그리고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리 끝나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그 이제 수능 정답 공개가 또 있게 됩니다. 그러면 CCB에 걸린 문제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또 뭐가 복수 정답도 나왔다느니 수능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육, 이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수능 교육입니다. 수능을 중심으로 초, 중, 고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이제 치유과학 수업을, 그 다음에 지금은 저도 다양한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 과학 토론이라는 과목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지구과학 실험이라는 과목도 담당하고 있고, 작년에 보니까 제가 5개 과목을 수업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구과학 하나만 하면은 전반 전문사 해도 됐는데, 지금의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담당하고 있는 과목 자체가 1학기 또 2학기 과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응, 그다음 중간 기말고사, 그다음 수행평가 2번 출제, 그다음 이걸 5과목 하고 나면은 제 입장에서는 시험을 20번 냅니다. 한 학기 동안에. 그다음에 시험 내고 평가하고 내고 평가하고 이거 하다 보면 한 학기 지나고 또 다음 학기 과목 되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첫 해 때는 교사들이 작년 2월 달이죠. 그다음에 저희가 저는 이제 당시에 병가를 내고 2달 동안 학교를 못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 그냥 강제적으로 집에서 코로나 대구 상황이 확산되니까요. 6월 달부터 정상화됐습니다. 학교가 정상화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격주 등교, 그나마 등교한 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3학년은 고정 등교하고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를 했었고, 그러다가 대구는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전원다 하지만은 아직도 뉴스 보시면은 서울은 이제 전면 등교 들어가는데 확산이 어떻게 되냐. 이거 서울 경기 지역, 즉 인구의 거의 55% 정도쯤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대구는 이게 학생들 등교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전부 다 지금 아침 되면 버스가 북적북적하지만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즉 인구의 55%에서 60% 사는 저 지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전면 등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뭘 할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줌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는 게 급히 만들어졌는데 그 컨텐츠를 그냥 탑재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애가 영상 틀어놓고 그런 게임 하더라는 거죠.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교사들한테 왔습니다. 너네들 수업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애가 이렇잖아. 자, 그리고는 딱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이제 줌을 이용한 대면 수업이 됐습니다. 저도 작년 올해 그 여름방학 되면은 교사들 대상으로 일정 연수를 하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카메라를 공중으로 향합니다. 자기 얼굴 안 보이고 아니면 화면 전환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생님들 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수업 듣고 있는 거 선생님들 영상을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현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수업에 똑같이 하고 있듯이 선생님도 지금 일정 연수 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에게 야 얼굴 보자 아니면 대답해 중간중간에 이야기할 때 직접 마주치지 못할 때 나 혼자 떠들고 있나 이런 것들을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교사였지만 연수 받을 때는 학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학생이 처지가 되니까 화면을 공중으로 향하고 아니면은 음은 꺼버리고 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적응했습니다. 저희 같으면은 그러니까 각종 이제 안에서 쇼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영상도 이용하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뭐 소위 말해 별풍선 같은 게 터집니다. 실제 주고 갖는 게 아니지만은 그 스님 나름대로의 개성들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저같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경력이 되었다라고 목에 힘주던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들어가 보니까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르니까 옆에 젊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야, 이 이모티콘은 어떻게 쓰지? 마이크 주면은 잘 얘기하지만 수십 년간 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의 역량들이 뛰어나고 결국은 금방 극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수업이 되고 있고, 교육의 힘인지 아니면 디지털의 힘인지 아니면 한국 자체의 힘인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교사의 전체 집단의 수준이 높아서인지 금방 극복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과학교육은 형식과 비형식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담당하는 게 형식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코비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비형식적인 과학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계속 시험만 치고 하다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때 온라인상의 수업이 진행될 때 다양한 매체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다양한 매체들, 다양한 영상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이미 그 전에 교사들은 학교에서 품패를 들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수업하고 있었지만은 아이들은 이미 5, 6년 전부터 인강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고질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학원 다닐 때 되면은 물론 저희 전두환 때 학원 못 다니는 세대였지만은 몰래 다니지 않습니까? 유신학원, 일신학원에서 강의하면은 400명, 500명이 의자 끼어들고 거기서 듣고 그 다음에 한샘 국어 테이프로 학력고사를 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때는 400명, 500명이면은 그 학원 전체 한 층을 다 수업 듣는 거였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20만 명, 30만 명이 동시에 인터넷 강의 1타 강사를 통해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야구만 보던 애들이 학교에 와서 동네 야구를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교사들이 이제 또 그것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가 어떤 거였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들은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검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다른 세계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제 교사들이 느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토론, 즉 질의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잘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임성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고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저녁에 그 대구 MBC 라디오 6시 한 15분쯤 되면 매일 하는 시인의 저녁, 시와 인문학이 있는 저녁이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패널로 출연합니다. 한 15분씩 매주 가서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온갖 교육 이야기를 또 환경 이야기 뭐 이런 세상 이야기를 주로 제가 맡아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혹시 퇴근하시 6시 이후에 이렇게 지나가시다 MBC 라디오 들으시면 오늘 들은 제 목소리가 저 인간이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습니다. 영남일보에 제가 한 3주에 한 번씩 그 칼럼을 씁니다. 교육 칼럼을 7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열심히 떠들고 있어서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이제 방금 하면서 제가 무슨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제 학교 내 좀 야인입니다. 야인. 현재 제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대구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이제 정교조가 완전히 합법화돼서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법에 뭐 불법 이런 딱지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교직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한 게 뭐였나 하고 제가 쓴 글을 한 100번 정도 영남일보에 썼는데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과학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어제 그 대구 MBC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에서 하는 거기서 이제 부분월식 관측회를 했습니다. 공개 관측회를 했거든요. 한 50명 정도가 이 상황 모집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모았는데 한 50명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부분월식을 관측했고 이제 MBC 라디오 TV가 촬영해서 어제 라디오 참 TV로 방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태학습관에서 일식 관측했습니다. 일식 관측. 그 엄중한 코로나 6월 달에 생태학습관에서 한 100여 명이 몰래 와서 일식을 관측하고 가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꿈이 제가 한국 아마추어 전문학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한국 아마추어 전문학회 아주 낮은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따는 게 3급인데 그래도 제야 1급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런 관측이나 전문 현상이 나타나면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분월식이다, 일식이다, 뭐 계기월식이다. 오늘은 뭐 별똥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뉴스는 그렇게 나오는데 시민들은 어디 가서 봐야 될지 모릅니다. 또 어디 뭘 어쩌란 말이냐. 그럼 하늘만 막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뭐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몇 시쯤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관측하면 좋아. 일식을 관측하면 하다 못해 과자 봉지라도 들고 봐야 돼. 뭐 이런 안내를 얼마나 해줄까. 뉴스는 뉴스고 우리 생활 속에서 과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그래서 이수아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꿈이 뭐냐면 1년에 5,000명의 학생들에게 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잘 못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뭐 한 10대 학교, 한 20학교 정도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저희들 망원경 들고 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학교 운동장에서 어떻게 별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사들이 다. 저희들은 이제 선생님들은 다 이제 낭만적인 별이 초롱초롱한 은하수가 막 보이는 그런 밤하늘을 생각하지요. 걱정하지 마라. 2시간, 3시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게 기껏 별자리, 그 다음 행성, 뭐 달, 뭐 이 정도 관측이다. 그거 다 하고 나면 3시간 걸립니다. 갈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전문 강의를 제가 이제 전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뭔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뭐 발제하려고 했던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학자 분들이 이제 학교를 찾아가거나 대중을 만나고 싶을 때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저는 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는 과학자는 이제 디지스트의 남창훈 교수님이나
영남자연생태보존회에 있는 수많은 기초과학을 하는 교수님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학자들도 알고 있고 또 뭐 이런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이제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과학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과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과학이 교과서 과학이거나 입시 과학이거나 실험실 과학에 그칩니다. 정작 중요한, 제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정작 중요한 자연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에 수많은 식물이 자라고 수많은 곤충이 날아오고 새가 날아오고 그렇잖아요. 텃밭에 식물이 자라고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하고 해가 매일 움직여도 학생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 관측회를 하면은 아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없습니다. 난생 처음 전체 망원경으로 달을 봤다. 달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과학에 대한 지식은 초중고 학교를 나와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 자체를 자연현 필드에 나갔을 때 다 그 유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과학의 대중화라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과학자 분들이 대중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 만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영남자연생태 교수님들하고 식물기행을, 아이들하고 식물기행을 가는데 이제 이 박사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아무것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박사님, 교수님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주 초기 때 그렇습니다. 그럼 저한테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먹습니다. 이게 용어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말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실 때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협업해야 하는데 이러잖아요. 교사들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서 있거나 네네 알고 있습니다. 서 있거나 아니면 나가지요. 선생님들이 하실 때까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협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 아이들은 과학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내 눈앞에 있는 흙에 빠져 있는 뭐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이 자연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과학교육의 목표지 않습니까?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과학을 우리가 했더라면 현재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기후위기도 일정하게 늦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교육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디지털로 하는, 정보로 하는 미래교육 말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과학교육의 목표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다시 목표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중요한 이 토픽이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은 건데 시간이 너무 적어서 참 여러 방면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좀 제안도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것밖에 이야기를 못 듣는 게 우선 아쉽습니다. 일단 그 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신영준 교수님께는 우리 교육문화 활성화 방안, 특히 방과 후에는 아까 이제 그 교수님은 주로 그 수업 그 내용들이나 앞으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문화 활성화 방안, 뭐 일찍 끝나고 나면은 학교도 다 가버리고 아들도 다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블랭크가 된다, 블라인드가 된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한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위드 코로나 제가 아까 발표할 때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플랫폼 형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막 쫓기다 보니까 과학문화만 머릿속에 남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그 생물 진학을 연구하는 어떤 일군의 그룹들에서는 그 진화 심리학이라든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기업을 차리기도 합니다. 일단
그 아까 미진한 부분에서 그런 거 약간 첨언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그 과학교사가 2만 명이 있습니다. 2만 명이 있고 은퇴하신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이번에 그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 회장을 지내신 그 여성 물리학자분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청소년들 과학기술을 희망하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강연도 뭐 기획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게 두 가지였잖아요. 과학교사들의 과학교육 문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항상 논의할 때 뭔 얘기하면 기승전 입시로 항상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어디 가서 제가 그 전국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2,357개가 있거든요. 2,357개의 모든 학교에 최소한 한 명씩은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수 같은 걸 하는데요. 지금 해결책은 결국은 이제 교사 공동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사 공동체.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한 분이 뭐 그 생활인으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같은 모임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도. 아마 그 우리 청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변교조 지부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교사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교사들이 어떤 교사 공동체를 통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연구의 모임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의 문제는 지금 학교가 그 방과 후 강사,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체화되어 있는 방과 후 강사와 그다음에 개인화되어 있는 방과 후 강사보다도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못 뚫고 가요. 여기는 돈도 안 받잖아요, 그죠? 네. 돈도 안 받는데도 이제 그래서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를 하냐, 방과 후 강사를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운기 관장님이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수의 과학관에서는 그 과학자로 은퇴하신 분들이, 원로 과학자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구에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그 교통비 정도 받으시고 봉사하는 활동이 있는데, 어린애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장수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 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그 학교가 해주지 못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이난희 교수님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 두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과학자가 대중을 만나는 그 시간, 그다음 뭐 기회 확대, 그다음 또 이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스킬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뭐 우리 금요일에 과학터치하고 수요일엔 바다톡톡,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이렇게 세 가지로 과학교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학생들 수업 다 끝나고 7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과학 선생님 만나가지고 과학 선생님 동아리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아까 그 김태환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학기에 너무 바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거 같이 못한다고 완전 막 딱 잘라서 정말 너무 더 이상 부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고, 지금 학교에는 제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선생님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이제 머리를 써서 과학 동아리 활동을 좀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커리큘럼을 짜서 이런 거를 간단하게 동아리 활동하듯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내놓아도 전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은 이제 뭐 또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몇 군데 다녀보고 교육청에서도 난감해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이걸 이제 지시적으로는 못하니까 자율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조금 소외계층입니다. 사실은 뭐
저소득층,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학생들, 그리고 도서벽지 쪽으로. 그래서 조금 성향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국가 사업이라 보니까 대구시나 뭐 경상북도나 창의재단이나 대면으로 사업해야지만이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금과터나 수요일엔 바닥톡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면 동영상 찍고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올리는 게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었는데, 이 생활과학교실 같은 취약계층 쪽은 무조건 가서 대면을 해야 된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게 정말 강사 선생님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이게 조금 위드 코로나에 맞게 이걸 빨리빨리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미 뭐 사업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게 이거 위드 코로나 맞나 할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발표 토론 내용들을 제가 잘 쓴머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이게 타이틀이 오늘 위드 코리아 코로나 시대에서 과학 교육이기 때문에 뭐 저도 과학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사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고 아까 그 홍 본부장님도 하신 내용들 가장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교육이나 과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제일 문제는 크게 진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양극화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학교 가서도 그 떨어지기 쉬운데 집에서 혼자 두면은 지금 뭐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도 보면은 2년제 대학은 작년에 들어간 사람이 학교 한 번도 못 가고 지금 졸업 바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차상위 계층이나 학업 지능도가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지금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트워크나 뭐 스마트폰이나 플랫폼이나 그 뭐 컨텐츠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그 교육 현장을 자리로 옮기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무기나 EBS나 이런 교육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가 들어보면은 저희들 고등학생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허무하다.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뭐 가까이 지날 때 참 존경했는데 명강의 하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세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개발을 전체적으로 중앙에 그러면 한 분만 잘하는 사람 한 분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자의 현 상황에 맞게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적으로도 좀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평가입니다.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켜놓고 갔다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시험 치는데 테스트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평가를 잘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패스페일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짜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실이고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약간 토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대구 경북의 아주 훌륭하신 과학자 선배님들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또 현장에서 또 이 상황을 생생하게 또 증언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토론 패널리스트도 그러시고 또 여기 청중으로 계신 선생님도 그러시고 의견이 있으시면은 질문도 좋고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로어에 계신 분 먼저 질문을 좀 그렇습니다. 그럼 플로어에 대한 여기 뭐 코멘트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도 이러니까 혹시 플로어에 우리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질문하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다. 이것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발생하게 되느냐. 생기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코로나를 갖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를 뭘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해 가지고 해야 코로나한테 인류가 이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연 현상에서 인류가 문화 생활을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생긴 바이러스는 전부 다 인류가 점령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는 것은 중국에서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한 3년이니까 얼마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걸 갖다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이것은 그냥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요인을 갖다가 인류가 이래에 대해서 그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눈에도 안 보이는 이것이 우리 인류를 갖다가 점령하고 있다. 그 자연 현상에서 생긴 거거든요. 지구 내에서 생긴 것이지 다른 외부에서 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생긴 것 같으면 인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야. 이런 무엇을 갖다 이제 어른들은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우선에는 경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문제점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코멘트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또 교수님 강의하실 때 그런 컨텐츠 이런 쪽으로 요거 하나만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교육 과정 내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로 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 팬데믹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도 물론 있지만 조금 정리해서 실제로 그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컨텐츠 내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커버를 못 드리고 또 혹시 좋은 또 코멘트나 또 이런 제안을 해주실 선생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대일 본부장님 한 말씀. 저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 디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환경에서 국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과학교육이나 모든 교육에서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온라인 교육이 마치 교육의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dX라고 하버드와 MIT에서 연구했던 그리고 그걸 굉장히 많은 확산을 했던 edX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저개발국, 개도국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할 거라고 처음에 하버드나 MIT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온라인 플랫폼이 결국은 교육의 격차,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저는 이제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가장이 어려운 환경에 온라인 교육 환경을 제공했느냐, 컴퓨터를 제공했느냐. 과학교육의 경우에 저희 과학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영국의 사례에서 보면은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학부모가 컴퓨터 훈련을 해줄 수 없는 환경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재택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재택근무가 되는 집안에서는 가정에서 계속 과학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부모가 재택근무가 안 되니까 학생 혼자 플랫폼에 의존하거나 혹은 부족한 실험 환경 혹은 탐구 환경에서 교육의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위드 코로나 시대 과학교육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플랫폼으로 갔을 때 과학교육의 격차, 디지털 교육의 격차 이 부분하고 또 우리 과학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과학교육은 더 피해가 크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뭐 코멘트도 좋고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우리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계신 선생님 두 분이 각 2분 내로 각각 하셔서 시간 죄송합니다. 예, 2분 내로 교과별로 크게 봤을 때 국영수, 사과, 예체 이런 식으로 나눠봤을 때 과학교육, 그 다음에 체육 쪽이 피해가 컸습니다. 그것은 일단 모든 실험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구과학 실험 과목이었는데 실험을 하지 않는 실험 수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실험 못합니다. 각각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하고 평가 결과를 내놔라, 성적을 내놔라 이거였고 체육 같으면은 운동장에 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해라. 그러니까 1인 대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체육시간 같으면 그냥 휴대폰 너희 알아서 쓰고 수업 시간만 때우자. 체육은 성적이 페일 패스로 나가니까 괜찮았는데 제 같으면은 등급이 나갔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집 모여서 수업해야 되는 과목에서 토론이라든지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 현황도 중요하지만은 대책이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학교에서 먼저 학교에서 대책이 있는지 혹시 다른 코멘트 있으십니까, 선생님? 예, 제 같으면은 그 개인용 실험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지가 그나마 지구과학이라서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물리라든지 화학이었다면은 그 실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을 하라고 하는 게 지구과학은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는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개인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예. 이게 뭐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교육 수업 속에서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사들이 직접 하는 수업이었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과학 수업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지? 아니면 이제 자칫 과학 지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된 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뭐 실험도 실패하고 또 실패한 실험을 가지고 오류를 수정해서 또 하고 이런 과정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그 수업을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는 거지, 현장에서. 시연하고 학생들이 보고 관찰 기록하는데 그 전에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게 굉장히 아주 달랐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희들은 뭐 만들어서 키트를 주거나 하는 건 거의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교실에다가 실험 세트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주에 배운 실험을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실험을 하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학생들 굉장히 재밌죠. 이제 그 영상으로 충분히 그 선생님하고 교실에 온 몇 명 친구들이 실험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너무 궁금하니까 학교로 와서 학원 시간에 짧은 시간에 와서 실험을 하고 가는 거죠. 아이들은 또 그 자체를 또 굉장히 재밌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교사들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디지털이든 그게 뭐 어떤 경우든 아이가 와상으로 병원에 누워있든지 학교를 못 오든지 어떻든 교육 국가는 그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내야 되는 게 교사의 의무지 않습니까? 국가의 의무니까 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너무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그 좀 위기의식, 생전 처음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가르치는 것도 훨씬 더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교사들이 번아웃 돼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번아웃 돼 있는데
이걸로 더 번아웃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저 조사들을 지원하는 지지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이수화 선생님은 또 사업체도 운영해 보시고 이런 연구소도 이렇게 하시니까 좀 학교 외부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지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이제 전부 다 캐치를 하고 있으니까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으시면은 생각하든가나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업을 진행했던 거는 사실 경북에 있는 과학중점고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물론 참여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이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서 대학과 또 이제 그 예비 교사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사들이 방역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업무를 또 주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당장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외부에서 조금 더 완성된 콘텐츠를 가지고 인력까지 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방식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과학이 인력들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참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등장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모두 자신을 희생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 위반하시는 분부터 학교 일선에서 계신 분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것 아니고 위험은 바로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으로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이제 방역 당국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지만은 이제 4,000명, 뭐 5,000명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일단은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좀 정부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총력 방어를 했지만은 시스테믹하게 방어를 좀 하지 못하니까 또 깔아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국가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의과대학 교수나 병원에 있는 한 사람이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빅토르 위고가 했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에 여러 이름이 있다. 미래는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 impossible이고 겁쟁이에게는 불확실, unknown이다. 단 용감한 자에게는 이상이다, 아이디얼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동안 이제 축적되는 이런 지식과 내공을 가지고 좀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 이거를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기울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은퇴하신 선생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볼런티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백세 시대가 됐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국가적으로 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교육에 좀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학관이 중심이 되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